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눈먼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다들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청이가 된 심정으로 살았어요. 가난한 친정 형편 때문에 떠밀려 했던 결혼 생활 동안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는 동안 여러 가지가 얽혀버려서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제 경우는 친정까지 얽혀서 더더욱 그랬죠. 저희 아빠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구구단을 외우기 전부터 소염을 먹이고 논일이며 밭일로 몸이 다져진 아빠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어요. 가난한 집안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 관심도 못 받고 공부머리도 없던 터라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선 거였어요. 어차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 하나 아빠의 서울행을 막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없는 살림에 입 하나 줄어드는 게 반가웠을지도 모르죠. 당시만 해도 아빠는 서울만 가면 일자리 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울역에 내려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오면 연락하라고 큰소리치던 사촌형은 산동네 사글세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사는 처지여서 그 집에 얹혀 사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일자리를 얻어야 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가방끈도 짧은 아빠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막노동판이나 공장, 중국집 배달 같은 3D 업종들 뿐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어디냐 싶었대요. 잘 곳과 먹을 것만 책임져 주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갈 생각이었다더군요. 중국집 배달원으로 2년을 살고 이후엔 을지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기름밥을 먹게 되었어요. 노동시간에 비해 버는 돈은 박했지만 그래도 천성이 부지런하고 꾀부릴 줄 모르는 성격이라 일도 금방 배우고 자리도 금방 잡았어요. 그러다 갓 20이 넘은 나이에 같은 옷공장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나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며칠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린 일이라고 하지만 아빠는 첫 아이의 죽음이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돈을 버는데 열중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아내 마음은 나 몰라라 하고 말이죠. 결국 첫 번째 부인과는 얼마 안 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30이 다 된 나이에 근처 백반집에서 일하던 저희 엄마랑 결혼을 했고 그해 겨울에 저를 낳으셨대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한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고 먹는데도 늘 돈을 아끼던 아빠가 가여워서 불쌍한 이 남자를 자신이 구원해 줘야겠다 생각했었대요. 아빠는 아빠대로 착하고 순박한 이 여자라면 불평 없이 가난한 살림도 꾸려줄 거라 믿은 거예요. 서울 하늘 아래 비빌 언덕 하나 없던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타양살이를 견뎌나갔어요. 우리 세 식구 사는 것도 빠듯한데 툭하면 시골에서 아빠 형제들이랑 친척들이 줄이어 올라와 우리 집 단칸방에서 지내다 가곤 했어요. 아빠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집은 없었어요. 우리 집이 좀 별난 편이었죠. 얼굴도 모르는 친인척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생활들 하는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타박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아빠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친척한테 신세를 졌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때 받은 도움을 갚는다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집을 드나들며 서울에 정착한 친척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사이 우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단칸방을 떠나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난생 처음 내 방을 갖게 됐다는 생각에 저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골에 있던 막내 고모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거라면서요. 그날부터 저는 고모랑 방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 고모는 말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시골집에 고스란히 고자질하곤 했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아빠 얘기도 많이 들려주었어요. 아빠가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 결혼을 했던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까지 모조리 다요. 그때 그 애가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 오빠가 니네 엄마랑 결혼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그랬다면 희준은 세상에 태어날 일도 없었겠지. 이게 다 죽은 오빠 덕분이다 생각하렴. 고모는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고모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그 일로 아빠가 고모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평소 술 한잔 안 마시던 아빠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해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술에 취한 아빠는 저를 불러 앉히시곤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더군요. 다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랬다. 돈이 없어서 그 어린 걸 병원에 한번 못 데리고 간 내 죄다. 희주야, 잘 들어라. 아빠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 욕을 듣든 상관없다. 내 새끼 안 굶기고 안 아프게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희주 너만큼은 돈 없어서 세상 뜨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그날 아빠는 어린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아빠 옷에서는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빠 손톱 밑에는 시꺼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가난해서 자식까지 잃어야 했던 가장의 서글픈 모습 앞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던 제게 꿈이 생겼거든요. 아빠,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돼서 돈 없는 아이들 내가 다 고쳐줄 거야. 오빠처럼 가난해서 죽는 아이들 없게 내가 다 고쳐줄 거라고. 아빠도 엄마도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어린 딸의 말에 아빠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꿈이 생긴 저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의사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제 성적표를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빠는 다니던 공장을 인수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는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다며 아빠한테 싼 가격에 넘기셨거든요. 공장을 인수하고도 아빠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딸내미 의대에 보내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면서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고대하던 의대에 합격했어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자 아빠는 주변 공장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평소 돈 아까워서 술도 안 마신다고 아빠를 노랭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아빠가 한턱 낸다고 하자 다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김 차장한테 술을 얻어먹겠어? 지독한 구두쇠인 줄 알았더니 딸내미 의대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였구만. 잘 됐네, 잘 됐어. 앞으론 김 사장도 의사 딸 덕 좀 보고 살아야지. 다들 힘들게 기름밥 먹어가며 일하는 처지라 그런지 자신들 일처럼 모두들 기뻐해 주셨어요. 그동안 배움이 짧아서 기죽고 살던 아빠는 의사 딸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선 연신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의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는 건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학비 때문에요. 돈 없는 집 자식들은 의대에 다니지 말라는 건지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과외도 여러 개 하며 돈을 벌어댔지만 학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빠는 등록금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저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날이 갈수록 공장 사정도 안 좋아져서 아빠 공장 주변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는 판이라서 걱정은 더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몰래 사채를 쓰기 시작한 게요. 제가 본과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모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으로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딱 봐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았어요. 조폭 영화에서 흔히 보던 일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남자는 저희 아빠 이름을 대고는 아빠가 빌린 돈 액수를 말해줬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그깟 쓰러져가는 공장 보고 돈 빌려줬겠어요. 우리도 돈 나올 구석을 보고 돈 빌려줍니다. 이 병원 의사라면서요. 의사식이나 되면서 하나뿐인 아버지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하면 돼요. 길게 말 안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사채업자가 다녀가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도 더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짬을 내 병원 근처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라 생각보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 안 되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아빠 빚을 갚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빚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는요. 얼마 안 되는 급여가 나오기가 무섭게 은행 대출금과 아빠의 사채 이자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제 등록금을 대려고 빚을 진 거니까 제가 갚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서도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생활은 여전했어요. 처음엔 제게 짐을 지운 것 같다며 미안해하던 아빠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공장 운영이 안 돼서 지게 된 빚까지 제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돈 없는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고자 했던 저는 어느새 아빠 빚을 갚기 위해 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빚에 팔리듯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아빠가 병원까지 찾아와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선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지금 내가 그럴 처지야? 당장 갚을 돈이 태산인데 무슨 선이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돌아가. 우리 공장에 하청주는 회사 사장 아들이야.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대. 학벌은 너보다 좀 떨어지지만 학벌 보고 살 건 아니잖아. 그쪽에선 너만 좋다면 혼수고 예단이고 하나 필요 없다고 하더라. 원래 의사들은 결혼할 때 열쇠 3개는 받고 한다잖아. 명색이 너도 의사인데 돈 없다고 고개 숙일 필요 있겠니? 그러니까 아빠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아빠가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당장 하청을 못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서 아빠한테는 제 결혼이 무엇보다 절실한 거였어요. 이제는 어디서 돈도 빌릴 수 없고 일감까지 떨어지면 온 식구가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이런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남자는 인물도 좋고 일단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돈 때문에 등 떠밀려 나온 자리였지만 맞선 상대가 별로였다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있는 집 자식임에도 사람한테 상냥하고 착한 것 같더군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싫었죠. 미안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은 좀 가지고 계신데 자식들 학벌이 다들 엉망이라 어디 가서 자식들 얘기 나오면 길을 못 펴시거든요. 형이랑 누나는 이미 시집 장가를 가서 어쩔 수 없고 대신 막내 아들만큼은 짝으로 사자 며느리를 얻으시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시네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꽤 솔직한 사람 같았어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 선자리까지 나온 거라서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희주씨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찮으면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전 희주씨가 마음에 듭니다. 순간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말대로 다른 의사들은 열쇠도 몇 개씩 받고 결혼한다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안일한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악마의 속삭임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다정하게 다가온다고. 그때 상황이 딱 그랬어요. 결국 저는 현실 도피를 위해 맞선 남과 몇 달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손으로 지옥 문을 열고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셈이었죠.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 저희 집 빚을 모두 갚아주었어요. 혼수며 예단도 시아버지께서 미리 돈을 보내주셔서 그 돈으로 했고요.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말에 아빠 형제들은 어떻게든 연줄을 대서 자신들도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땐 연락도 않고 발길도 끊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힘들 때 진짜 내 사람이 가려진다고 긴 세월 동안 저희 집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 저희가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 사위를 얻는다니까 다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는 걸 보니 가증스럽더군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빠는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주더군요. 그래, 이렇게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빠 길을 세워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42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병원 근처라서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전망이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게 된 저는 한동안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딱히 귀찮게 하는 시댁 식구도 없고 남편 역시 저의 바쁜 병원 생활을 이해해줘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뒤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내 남편이 나를 많이 아끼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지 뭐예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고 제 남편은 저보다 제 친정을 살뜰히 돌봤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뿐만 아니라 툭하면 제 친정을 찾곤 했거든요. 부모님 용돈도 잘 챙기고 아빠 공장 문제로 집안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곤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제 친정에 잘하니까 저도 시댁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가 되자마자 그동안 저희 집 사정을 봐주신 시부모님께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없는 거 없이 잘 사시는 분들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건 없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 시부모님을 통해 지인분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바빠도 가서 찾아뵙고 담당 의한테 부탁 인사도 드리곤 했고요. 의사 며느리 둔 덕을 톡톡히 보시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가끔은 어머님 개모임에도 따라가 얼굴 마담 노릇을 하기도 했어요. 의사 며느리 둔 시어머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제 성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시댁에 고마운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했어요. 정작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어릴 땐 입상 고모가 한심하게만 보였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는 고모의 고자질이 큰 도움이 됐어요. 고모부랑 싸우고 한동안 저희 친정에 가 있던 고모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벌인 짓들을 알려주었거든요. 예, 난 네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 그런데 오빠랑 올키가 사위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줄 알았으면 네 결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다. 세상에, 아무리 지가 돈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모,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이가 아빠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동안 남편이 제 친정을 자주 찾았던 건 사위로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밖에서 남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희 부모님한테 풀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남편 동창들한테 들어보니 남편은 학창시절부터 힘있는 애들한테 호구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진 건 돈뿐이라서 돈으로 애들 비위를 맞추며 어울렸던 거예요. 자기보다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비굴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선 돈 뿌리며 군림하려 드는 그런 족속이었죠.
애초에 저랑 결혼을 한 이유도 동창들 앞에서 의사 부인 내세워 자기 위치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어요. 돈만 있지 학벌도 변변치 않은 자신을 부인 학력과 직업으로 보상받으려고요. 그날 저희 친정에 찾아가 제 아빠한테 험한 짓을 한 것도 같이 몰려다니는 동창들한테 수모를 당한 걸 역으로 풀려고 간 거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한우 선물 세트를 사들고 가서는 저희 엄마한테 술안주하게 구워달라고 하더래요. 고기를 안주 삼아 아빠랑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은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본성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장인어른, 지금 한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이 돈 빌려 쓰는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랬다고 어떻게 장인이 내 앞에서 뻔뻔하게 한우를 먹어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툭하면 사위 돈 빌려 쓰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냐고요. 나 같으면 굶어 죽어도 사위한테 돈 받아 쓰는 짓은 안 하지.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허허, 우리 사위가 술이 좀 과한 모양이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서 쉬지 그러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내가 장인 취급 좀 해주니까 나랑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말아요. 내 돈 받아 쓰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훈계질이야. 막말로 장인 장모는 잘난 딸내미 팔아서 덕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돈 대주는 물주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설마 내가 그쪽을 장인으로 생각한다 착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제 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사람 열받게 해. 이복의 사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자네 화가 좀 풀리겠느냐 말일세. 내가 자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자네 화가 좀 풀리겠나? 그거 좋겠네. 내 돈 빌려서 먹고 사는 거니까 돈 빌려준 은인인 나한테 무릎 한번 꿇는 것도 괜찮지. 그래, 어디 한번 꿇어봐요. 그럼 내가 용돈 두둑히 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엄마는 더는 못 참고 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자네 미쳤나? 아무리 없이 사는 척하라지만 어떻게 장인한테 무릎 꿇으라는 소리를 해. 아무리 못났어도 자네 장인일세. 자네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늘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뻔뻔하시네. 내 돈 빌려다 쓸 땐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더니 오늘은 돈 안 준다고 잘난 척 오지게 하시는 거 봐. 왜요? 장모님 돈 필요해요? 돈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드릴까요? 10만 원? 아니지 100만 원 줘요. 그럼 그 입 좀 닥치겠어요? 없으면 그냥 입 닫고 찌그러져 사세요. 뭘 자존심까지 세우려고 그래요? 애초에 그럴 거면 하나뿐인 딸을 돈 받고 팔지는 말았어야지. 나 개 차버린 거 다 알고 싶어낸 거잖아요. 공장 넘어가게 생겼다고 우리 아빠 찾아와서 의사딸 며느리를 줄 테니 대신 빚 갚아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이젠 사위한테 대접까지 받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돈 쓰고 대접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요? 사돈 맺었다고 돈급으로 놀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꿈 깨세요. 의사딸 없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 나 앉았을 주제에 감히 어디서. 내 말이 꼬아요. 꼬우면 이 결혼 물으면 되겠네. 물러. 다 물러. 대신 받아간 돈부터 다 갚으라고요. 남편의 술주정은 점점 심해졌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고모는 손에 든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모조리 동영상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게 보내주었어요. 고모가 평소 과장이 심한 사람이라 제가 고모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동영상을 찍었다더군요. 고모 말대로 동영상이 없었다면 고모 말을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동영상 속 저희 부모님은 참담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 그날 일을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흐느껴 오시더라고요. 창피해서 저는 몰랐으면 했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소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가 종종 폐악질을 벌여왔고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는 사위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숙여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제는 장인을 무릎까지 꿇리는 걸 보고 차라리 이참에 공장 팔아 사돈댁 돈 갚고 시골에 내려가 사는 게 낫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동안 남편이 내 친정에 도움을 줄 때마다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라 더더욱 그랬어요. 당신 부모님들은 자기 딸 의사 못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모르긴 해도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 딸내미 의사 만든 일일 거야. 당신이 심청이네. 심청이야. 그땐 그저 자기가 사위 노릇 좀 한 걸 내 앞에서 생색내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런 내막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침 잘 됐다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보낸 주소를 따라가 보니 와인바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무리들 안에 남편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친구로 보이는 일행들한테 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굽신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났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사니 자기보다 약한 내 부모한테 그런 짓을 벌인 거였구나 생각하니 한심하고 불쌍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이 제게 오라고 손짓했어요. 남편의 친구들은 삐딱하게 앉은 채 저를 보며 희죽거리더군요. 재수씨 왔어요. 우리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죠. 그 사이 분위기가 많이 변했네. 한눈에 봐도 딱 의사야. 근데 의사식이나 되는 분이 왜 형식이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어요? 얘 완전 찐딴데.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다 친구 하나가 남편 얼굴에 치즈를 툭 던지고는 그랬죠. 인상 펴라. 형님들 술맛 떨어진다. 이게 의사 와이프 앞이라고 꼴에 자존심 세우는 거 봐라. 윤영씨 가서 담배 좀 사와. 내가 늘 피는 걸로.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애써 그러더군요. 아 자식들이 장난이 심하네. 그래 이 형님이 동생들 생각해서 그깟 담배 사다 주마. 그리고는 저를 이끌고 자리를 피하려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저는 놓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제 팔을 못 잡고 휘청하더라고요. 걸어올 때도 갈지자로 휘청대길래 술에 취해 그런가 했는데 테이블에 술병이 없는 게 아직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길래 119에 신고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저희 병원에 연락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곧 구급차에 실려갈 거라고 얘기해 두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가자 남은 친구들이 제게 머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좀 전까지 저희 부부를 깔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의사 앞에선 환자 가족 모드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어깨에 힘을 주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폼을 잡기 시작했어요. 니들도 앞으로 어디 아프면 나한테 말해. 우리 와이프가 잘 봐줄 테니까. 민수 저 자식 오늘 운 좋았어. 이 자리에 내 와이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래서 주변에 아는 의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처가 덕은 못 봐도 와이프 덕은 볼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을 들으니 잠시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앞으로 당신은 처가 덕은 물론이고 와이프 덕도 못 보게 됐는데 나 너랑 끝낼 거거든. 그 말 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친구들 앞에선 기도 못 펴는 주제에 돈 몇 푼으로 장인장모 앞에서 돈 있는 유세 좀 따니까 좋았니?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뭔 줄 알아?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왕노릇 하려는 것들이야. 너처럼 말이야. 오늘 여기 와보니까 당신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 친구들 웃기고 있네. 넌 이 사람들한테 그저 호구 잡힌 공짜 지갑일 뿐이라고.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 알지? 당신이 내 등에 타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 좀 받아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꿈 깨셔. 내가 누굴 등에 태우고 다닐 성격이 아니거든. 특히 너 같은 머저리 같은 놈은 억만금을 줘도 안 태워. 왠지 알아? 너 때문에 나까지 똥값 취급을 당하게 되니까. 안 됐다. 친구도 돈으로 사고 와이프도 돈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거 저거 다 안 됐으니 말이야. 네가 우리 아빠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다 갚아줄게. 대신에 그간 네가 내 부모한테 했던 짓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대로 쳐서 받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해.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사과하겠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그 사과 받을 생각 없거든.
니까 놈한테 고개 한번 숙이는 거는 그저 일상일 뿐일 텐데 그깟 거 받아서 뭐 하겠니?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인 척 사과하려 들지 말고 지금껏 살아온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변치 말고 너답게 살아. 그래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욕 처먹고 살 거 아니니? 배 터질 때까지 욕 많이 쳐드시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장수하길 바래. 알았냐 이 개자식아? 저는 내 할 말만 하고는 남편을 두고 와인바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그동안 의사 며느리 앞세워 지인들과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에서 톡톡히 덕을 봐왔던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으려고 노력하셨지만 더는 돈 몇 푼에 내 부모님을 고통 속에 살게 할 순 없어서 저는 이혼을 택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던 고모 덕도 보게 되었죠. 고모가 찍어둔 동영상이 법정에서 꽤 유용하게 사용됐거든요. 시댁에서 저희 아빠한테 빌려준 돈은 제가 대신 갚아드렸고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을 받기로 하고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아빠는 당신이 딸 인생을 망친 것 같다시며 공장을 접고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겠다고요. 저는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망 좋은 40평대 아파트에서 몸 편히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좁고 허름해도 내 손으로 마련한 집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은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을 타인한테 떠넘기면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래도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운 것도 있어요. 행복은 남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흙을 묻혀가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